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이슈들을 법률적인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이슈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권상희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나눠본 이야기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기대지수 가득 박훈정 감독의 신작 귀공자, 팬심 울리는 K-팝 스타들의 계약 이슈, 말 많은 카공족 대하는 없나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네요. 평론가님과 나눠볼 이야기들 정말 기대가 됩니다. 평론가님 특히 좀 눈에 띄는 주제 있으셨어요? 오늘 너무 덥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극장 가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마침 저희 오늘 아이템 가운데 영화가 있죠. 박훈정 감독 신작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시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요즘 정말 극장가 풍년입니다. 평론가님과 함께 나눠볼 소식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빨리 시작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이슈토크 먼저 첫 번째 소식 바로 만나볼게요. 기대지수 가득 박훈정 감독의 신작 귀공자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한국 영화 침체기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가중에 지금 범죄도시 3가 지금 7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이름값 톡톡히 해주고 있고요. 트랜스포머가 또 개봉을 했는데 독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범죄도시가 지금 792만 명이거든요. 오늘 800만 관객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 영화 봤는데 이제는 범죄도시 시리즈 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액션 블록버스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관객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나쁜 놈은 반드시 응징한다. 1편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관통하는 메시지거든요. 이번 역시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에서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이 영화가 주는 대리만족 지수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관객들한테 통쾌감, 짜릿함, 쾌감을 주는 영화여서 아주 많은 사랑을 짧은 기간에 지금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주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곧 개봉을 앞둔 한국 영화에 지금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신세계 마녀를 연출한 이 박훈정 감독의 신작 귀공자가 오는 21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특히 좀 사생활 논란으로 오랜 시간 이제 불안과는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던 김선호 배우가 출연을 하게 되면서 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직 개봉 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아이템으로 선정한 이유가 한국 영화가 침체기를 겪었다가 지금 범죄도시 3탄이 개봉하면서 이 부활의 신호탄이 돼주고 있거든요. 이 부활하면서 이제 르네상스가 열릴지 말지는 귀공자가 흥행하느냐 흥행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중요한 작품이어서 저희가 개봉 전에 미리 다뤄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제 김선호 씨가 주인공을 맡았어요. 귀공자. 가 바로 김선호 씨입니다. 사실 김선호 씨 하면 상당히 부침의 시간들을 보내왔었죠. 왜냐하면 2021년에 신민아 씨, 김선호 씨 이 두 사람의 환상적인 케미로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가 있었죠. TVN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로 스타덤에 올랐어요. 그런데 스타가 되자마자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사생활 폭로를 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커졌고요. 그러면서 아마도 김선호 씨 인생 일대에 배우 인생을 포함해서 인생 전반에 가장 큰 위기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당시 이 김선호 씨가 출연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광고와 작품들 줄줄이 계약이 돼 있었는데 사실 급하게 캐스팅이 변경되는 아픔을 겪고 그리고 만난 작품이 바로 이 귀공자입니다. 귀공자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느냐면 이 필리핀 불법 경기장을 전전하는 복싱 선수가 있습니다. 마르코라는 선수인데 이 마르코가 사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역할이지만 우리 배우가 합니다. 이 마르코라는 인물 앞에 정체불명의 남자 귀공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김선호 씨죠. 빌런 중에 빌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킬러를 맡고 있습니다. 이 귀공자를 비롯해서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세력들이 나타나면서 추격전을 펼치는 이야기가 바로 영화 귀공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사실 이게 영화의 배경이 되는 게 이제 불법 경기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복싱 선수 마르코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불법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 법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인가요? 안 되죠. 이런 경기 사실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별적으로 다 범죄, 폭행이면 폭행, 상해면 상해, 범죄가 충분히 될 수 있고요. 사실 이런 불법 경기들이 또 도박과도 깊게 또 연관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도박죄, 도박 개장죄 이런 책임을 묻게 돼서 이게 불법 스포츠 도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체육진흥업법에도 이런 걸 엄격하게 또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높게 형량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라면은 좀 당연히 범법 행위겠죠. 그 다음에 다시 뭐 영화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박훈정 감독 얘기, 이제 도박 얘기했으니까 박훈정 감독 영화 작품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박훈정 감독의 필모그래피가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마 관객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작품이라고 한다면 이 작품을 박훈정 감독의 영화계 데뷔작,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네. 입봉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입봉작이 아니라 두 번째 작품입니다. 신세계라는 작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정말 사실 인기를 많이 끌었죠. 그렇죠. 이 작품이 2013년에 개봉이 됐는데 당시에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이 나오면 관객 동원이 쉽지 않아요. 지금 범죄도시 3탄이 청소년이 관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관객들이 극장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당시에 486만 명 관객을 동원하면서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혈투라는 작품으로 영화계에 데뷔를 했고요. 그러니 그 이전에 부당거래 또 악마를 보았다라는 작품으로 이미 시나리오 작가로는 데뷔를 했는데 연출작은 혈투에 이어서 신세계라는 작품, 그러니까 박훈정이라는 이름 석자를 알리게 된 작품, 다시 기억하고 다시 봐도 좋을 만한 작품이라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하는 건데, 사실 이 작품을 두고 여러 범죄 영화들을 짜깁기한 영화에 불과한 게 아니냐 이렇게 폄훼하는 분들도 계세요. 비판도 공존했던 그런 작품이기는 하지만 저는 일단은 이 영화의 주인공을 맡았던 이정재 씨, 또 황정민 씨, 또 최민식 씨가 있었죠. 거기에 조연이었지만 주연과도 같았던 이 존재감을 뽐냈던 배우가 바로 박성웅 씨도 있었어요. 이렇게 네 사람의 어떤 존재감에 빛났던 영화였는데 연기력에는 사실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또 장르적인 특성으로 봤을 때 범죄 영화의 짜깁기판이다라고만 폄훼하기는 어려운 게, 우리나라 영화의 느와르 장르가 그렇게 많은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는 장르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본격적으로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한 첫 번째 느와르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 관객들은 인생 느와르다 이렇게 신세계를 꼽고 있거든요. 요즘에 프랜차이즈 영화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다룬 적도 있었는데, 프랜차이즈 영화로 다시 제작됐으면 2편, 3편이 나왔으면 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꼽는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박훈정 감독 신세계입니다. 평론가님 혹시 액션 영화 좋아하세요? 액션 영화 제가 원래는 별로 이제 잔혹함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는데, 원빈 씨의 아저씨를 본 이후로는 액션 영화에 굉장히 푹 빠져 있는 편이거든요. 액션 영화 상당히 좋아하고요. 박훈정 감독의 액션 영화들, 신세계도 네. 사실 디테일하게 보면 액션 노아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액션 영화 참 좋아하는데, 이제 박훈정 감독의 액션 영화 같은 경우 색깔이 묻어나 있죠. 박훈정 감독 표 액션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본인의 독특한 세계관이 구축돼 있고요. 일단 이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좀 관심 깊게 볼 수 있는 게, 인간의 본성하면 착한 성격도 있겠지만, 착한 본성도 있겠지만 악한 본성이 있어요. 장르 특성상 인간의 어떤 악한 본성에 대해서 관심을 깊게 기울이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 감독의 어떤 작품, 그동안의 이제 연출 스타일들 쭉 보면 사실 VIP까지는 마초적인 영화, 마초적인 액션 영화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마녀 연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좀 색깔이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보조적인 인물에 국한됐던 여성을 액션 영화 전면에 드러내기 시작했던 게 마녀라는 작품이거든요. 마녀 역시 지금 3탄까지 제작할 계획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일단
1편, 2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박정훈표 액션 영화면 굉장히 스타일리시하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음습하면서 잔혹성이 다른 액션 영화에 비해서 좀 두드러집니다. 더 특이할 만한 건 이 박훈영 감독이 잔혹한 거, 이 독한 거 굉장히 싫어한다고 해요. 근데 독한 연출은 참 잘하는 연출가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박훈정표 액션 영화들 그 계보를 잇고 있는데 역시 이번 귀공자에서도 펼쳐질 액션들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귀공자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이 예고편만 봐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또 강렬한 액션도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특히 이제 추격하는 장면 이걸 체이싱이라고 한다고 해요. 네. 이 체이싱 장면이 남다르다면서요. 일단 지금 너튜브에 공개된 영상들 제가 이제 귀공자와 관련된 영상들은 다 살펴봤거든요.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이 작품 전체를 말씀드리는 건 조금 뭔가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짧은 영상만 보더라도 박진감이 상당히 넘치겠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뭐 쫓고 쫓기는 액션 체이싱 눈에 띄는데 사실 고난도의 액션이 펼쳐지는 영화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박훈정 감독도 그렇지만 배우들이 직접 웬만한 액션 연기는 대역을 쓰지 않고 몸을 불사르는 그런 액션 장면을 연출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로케이션, 이 장소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박훈정 감독이 이번 영화를 위해서 전남 장성, 곡성 그리고 특히나 박훈정 감독이 좋아하는 지역이 제주도라고 합니다. 제주도를 비롯해서 태국에까지 해외 로켓까지 이루어진 게 또 이번 영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태국하면 굉장히 열대 습하고 뭐 더운 느낌이 확 나잖아요. 카메라에도 이런 느낌을 그대로 담았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필름이 가지고 있는 감성, 비주얼에 녹여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펼쳤다는 후문입니다. 그렇군요. 최근 사실 인기몰이를 끌고 있는 범죄도시 3의 이 흥행만 봐도요. 많은 분들이 요즘 사회가 워낙 시끄럽고 뒤숭숭하고 하다 보니까 좀 통쾌하고 강렬한 그런 자극을 원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이럴 때 오락 영화 보면서 좀 만족감도 좀 느끼고 좀 가슴 뻥 뚫리는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국민들의 니즈에 이런 귀공자 이번 영화도 좀 딱 들어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렇죠. 팍팍한 우리 삶뿐만 아니라 이 계절적인 요소, 더우면 극장으로 가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극장에 갔을 때 어떤 멜로 영화 그런 감성보다는 시원한 액션이 주는 통쾌함을 맛보고 싶어하는 관객들이 많아지는 계절이 또 여름이기도 합니다. 이 계절 뭐 시의적으로는 개봉 시기가 상당히 좋다고 보여져요. 사실 6월 말경이면 대학들이 다 방학을 하죠. 그리고 7월이면 또 초중고생들이 방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작품 뭐 극장을 찾는 이 관객들이 더 늘어날 앞으로 이제 개봉을 하게 되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 일단 뭐 선과 악의 경계를 허무는 미스터리한 인물들이 나온다고 해요. 고아라 씨 역시 미스터리한 캐릭터 여자 주인공 역할을 맡았는데 이제 아까 마르코라는 캐릭터의 주변에 나타나는 그런 미스터리한 여성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캐릭터들 자체가 다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후문이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속도감 있는 전개 강력한 액션 하면 박정훈표 액션 영화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도 역시 박정훈표 액션 영화의 시그니처들을 뭐 집대성한 작품이지 않나 이런 기대를 갖는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축이 되고 있는 배우가 김선호 씨뿐만 아니라 이 신예 배우 강태주 씨, 또 김상우 씨, 고아라 씨 이렇게 네 사람인데 4인 4색의 케미를 보는 재미가 클 거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마르코, 이 복싱 선수 역할을 맡은 외국인 역할을 맡았는데 이 강태주라는 배우가 외국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공개되어 있는 이 영상들만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떤 필리핀 현지인 같은 느낌이 묻어나거든요. 전체 영상을 전체 영화를 봤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 강태주라는 배우에 대한 기대치도 올라가 있는데 이 배우가 무려 198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번에 주인공으로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무엇보다 이번에 귀공자가 관심을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연 김선호 배우의 복귀작이라는 점 때문일 것 같은데 이 김선호 씨에 대한 이 박훈정 감독의
어떤 기대와 믿음이 상당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귀공자가 크랭크인 했던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모두가 김선호 씨로부터 등을 돌리는 시점. 그렇죠. 네,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던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김선호 씨와 계약을 맺었던 광고도 다 취소되고 작품들도 줄줄이 취소됐던 시점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 영화 제작사로서는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훈정 감독의 이 김선호 씨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컸습니다. 김선호 씨 외에는 이 귀공자 역할을 맡을 다른 대안이 없었다라는 게 이 감독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김선호 씨도 이 작품에 임하는 뭐 의지라든지 각오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이 제작 보고회가 얼마 전에 진행됐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본인 이제 사생활 논란에 대해서 사과하는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을 통해서 맺었던 어떤 끈끈한 인연 또 의리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 박훈정 감독 차기작도 있거든요. 폭군이라는 차기작이 있는데 이 김선호 씨가 역시 이 폭군이라는 차기작까지도 함께할 만큼 더욱더 끈끈해졌다라고 합니다. 이 작품이 더욱 눈에 띄는 건 김선호 씨에 대한 변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글쎄요, 이 변신이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존의 김선호 씨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 요즘에는 뭐 도라이라는 표현을 쓰면 옛날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맑은 눈의 광인해서 막눈광이라는 표현을 쓰죠. 저 지금 옛날 사람이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맑은 눈의 광인의 면모까지 보여준다고 하는데 지금 관련해서 한 2분 30초 정도의 영상을 보면 맑은 눈의 광인, 2분 30초는 굉장히 짧거든요. 네. 영화가 거의 2시간이니까. 맑은 눈의 광인의 모습이 언뜻 굉장히 보여져요. 거기에 유머까지 더해진 연기를 펼쳐 보인다고 하니까 김선호 씨 연기력의 변신, 이게 어느 정도 통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생활 논란 이후에 복귀작인 만큼 지금 국민들의 기대도 상당하고 팬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영화 개봉에 대한 부담감이나 책임감도 상당할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김선호 씨의 진심 대중들에게 통할 것 같으세요? 일단 사실 사생활 논란이 있었는데 연기력으로 모든 걸 극복한 대표적인 배우가 있죠. 이병헌 씨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병헌 씨 사생활 논란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이면서 역시 이병헌이다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과적인 건 열심히 했다는 건 과정이지만 극장을 찾는 관객들은 과정을 살펴볼 수는 없어요. 결과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평가도 결과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선호 씨의 이번 변신, 그러니까 이번 변신이 통할 수 있으려면 김선호 씨가 그만큼 탁월한 연기력을 보였다면 그동안에 불거졌던 사생활 논란을 충분히 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연기 변신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원래 이 김선호 씨가 정말 착하고 뭔가 순수하고 그런 역할들 많이 맡았다면 이번에는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맑은 눈의 광인, 저는 도라이라는 표현이 익숙한데 이 맑은 눈의 광인의 모습을 표현하는 김선호 씨도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범죄도시 3 얘기도 좀 함께 해보자면요. 여기서의 빌런 이준혁 씨도 정말 예상외로 악역을 너무 잘 소화했다 이런 평가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이 꽃미남 배우들, 착하기만 할 것 같은 이 모습의 꽃미남 배우들의 이런 악역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사실 관객들한테는 의외적인 모습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죠. 보통의 우리가 뭐 공식화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 달달한 역할, 로맨스의 주인공 하면 꽃미남을 떠올리고요. 그리고 어떤 액션 영화의 빌런, 뭐 악당, 악역을 생각하면 보통 이런 수식어가 붙죠. 개성 강한 인물, 개성 강한 배우 누구누구 이런 수식어가 붙는데 이번에 이준혁 씨 그리고 또 김선호 씨가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또 이 악역에 대한 판도가 충무로의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준혁 씨 같은 경우는 주성철이라는 캐릭터를 맡았죠. 네. 그래서 이 본인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굉장히 외적으로 내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일단 파격적인 모습, 그러니까 온전히 악당이라는 모습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 식단, 운동을 통해서 3개월 동안 20kg 벌크업 했다고 하죠. 그리고 평소에 이준혁 씨의
피부 톤이 저는 좀 밝은 톤이라고 알고 있는데 구릿빛 피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목구비는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줬던 이준혁 씨의 모습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외모의 파격성에 놀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물론 뭐 이건 저의 개인적인 네. 주관적인 평가이기는 하지만 1편 윤계상 씨가 빌런이었죠. 그리고 2편이 손석구 씨가 빌런이었는데 이 악당들이 워낙 발군의 연기력을 맞아요. 보여줬기 때문에 이준혁 씨가 이걸 넘어서기에는 아직은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팬들한테는 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이렇게 이 빌런들의 꽃미남 배우를 캐스팅하는 이유,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런 배우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에서도 이 K 컨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팬덤들이 형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해외 팔로가 이 배우들 캐스팅하느냐에 따라서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작사 입장에서도 뭐 꽃미남 배우들을 빌런으로 등장시키고 싶어 한다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도시 3탄의 이상용 감독은 이 빌런을 캐스팅한 첫 번째 조건이 외모였다고 해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이준혁 씨는 완벽한 캐스팅 영순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역들도 기존의 어떤 관객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영화계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새로운 모습을 원한다는 것이 이번 이 범죄도시 3탄이나 귀공자에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네요. 평론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범죄도시도 그렇고요. 악역들이 이전 시리즈에서도 그랬지만 항상 또 굉장한 인기를 끌었네요. 윤계상 씨와 손석구 씨도 이번 악역을 통해서 정말 대스타로 또 한번 다시 또 발돋움할 수 있었잖아요. 이번 귀공자에서도 어떤 악역들의 어떤 연기가 펼쳐질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박훈정 감독의 신작 그리고 김선호 배우의 복귀작인 이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영화 귀공자, 과연 권상희 평론가님 얼마큼 기대하고 계신지, 또 기대평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김선호 씨가 180도 다른 연기 변신을 꾀했다고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이 관객들에게 각인이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훈정 감독하면 사실 흥행의 업다운이 좀 심한 편이기는 해요. 네, 박훈정 감독이 스타일리시한 감독이고 뭐 충무로에서도 기대를 네. 받는 감독이기는 하지만 흥행의 업다운이 있었고 호불호가 또 강하게 갈리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이게 한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 한계를 깰 수 있을지도 지켜보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영화임에는 분명해 보여요. 저도 귀공자 어떤 성적 받을 수 있을지, 또 대중들에게 어떤 평가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팬심 울리는 K-팝 스타들의 계약 이슈입니다. 방탄소년단이요, 데뷔 10주년 맞이했다고 합니다. 도심 곳곳 광고판에 방탄소년단의 데뷔 10주년 축하 영상이 막 상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서울관광재단은 이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 기념 페스타를 맞아서 방탄소년단 관련 서울 주요 명소 13곳이 표시된 서울 방탄 투어 지도를 또 마련했다고 합니다. 정말 서울 도심이 말 그대로 보라 보라 하더라고요. 지금 세계 각지에서 아미들이 한국을 찾고 있는 상황이죠. 바로 오늘이 방탄소년단이 데뷔한 지 10주년이 되는 네. 그런 날입니다. 사실 21세기 팝의 아이콘이 된 지 이제 그 역사가 만들어진 지가 10년인 건데 서울 도심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DDP라든지 N서울타워, 또 세빛섬, 서울시청 다들 보랏빛 이게 밤에 나가서 보시면 보라보라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3년 BTS 페스타 17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아미가 아니더라도 BTS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 페스타에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축하할 일도 있지만요. K-팝에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말 잊을만 하면 뭔가 사건이 터졌던 그룹이죠. 그렇죠. 이렇게 인기도 많았지만 네. 구설수도 많았던 그룹이 있었을까 싶은데 맞아요. 빅뱅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탑씨가 이제 탈퇴를 공식 선언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미 빅뱅이 완전체의 모습으로 활동을 한 지 오래 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승리 씨가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면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얼마 전에 출소했다라는 얘기 저희가 이 시간에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랬던 만큼 사실 완전체로 활동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일단 탑씨가 지난달 31일에 본인 SNS에 빅뱅을 떠났나 이런 질문에 난 이미 탈퇴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난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뭐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감도 숨기지 않고 밝혔는데요. 2006년 빅뱅이 데뷔를 했죠. 그러면서 지난 2월에 이 빅뱅의 탑 같은 경우는 YG 엔터테인먼트하고 전속 계약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료한 이후에 다양한 지금 모습들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데 그 가운데 또 와인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와인이요? 그러면서 남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빅뱅이 완전체로 활동한 지가 언제인지 잘 기억도 안 나요. 맞아요. 정말 한참이 됐는데 어쨌든 탈퇴 소식에 완전체를 기대했던 어떤 우리 팬들은 좀 안타까움에 금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앞서 이제 탑은 이제 배우라고 표현했지 이제 가수라고 표현했지 네. 이 탑 씨가 일본 억망장자와 우주 여행을 떠난다는 소식이 막 전해졌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뭐 그러니까 일본의 일론 머스크라고 불리죠. 이 억만장자 마에자와 유사코하고 우주여행을 떠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탑은 마에자와가 기획한 우주여행 프로젝트 디어문에 함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탑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인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아티스트이자 사업가로서 다양한 도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이 빅뱅의 활동 재개는 정말 불투명해진 상황인데요. 최근 지드래곤과 소속사 YG의 계약이 완료를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제 지드래곤은 나름 계속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고 워낙 또 이제 패션과 음악과 네. 어떤 힙함의 아이콘이잖아요. 네. 앞으로의 거취 주목이 되는데요. 일단 전속 계약 만료 소식에 슬퍼하는 팬들이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개인 활동 하겠지라고 기대를 갖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개인 활동을 못하는 게 아닌가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팬들 가운데 심한 경우 멘붕에 빠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팬들도 있는데요. 지난 1월에 이제 새 인사를 하면서 2023년 활동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때 밝혔던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앨범도 준비 중이다. 근데 사실 지드래곤이 앨범 준비 중이라고 했던 얘기도 꽤 됐습니다. 몇 년 됐어요. 근데 본인이 직접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올해는 지드래곤의 어떤 솔로 행보에 힘이 실어질 것이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이 긍정적인 전망과 다르게 결별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러면 솔로 앨범은 언제 만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일단 YG 역시 지드래곤과 더 이상 이 전속 계약 관계는 아니지만 음악 활동을 지드래곤이 한다고 할 경우 재개할 경우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 YG에 대한 지드래곤의 애정 여전히 변함없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룹 엑소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약과 관련해서 좀 분쟁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 이제 소속사 SM과 전속 계약 분쟁을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 제가 묶어서 첸백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첸백 씨가 지난 1월에 불투명한 이 정산 그리고 노예 계약을 이유로 들어서 SM의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SM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정산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이 첸백 씨의 접근에서 어떤 불법적인 계약을 제한한 외부 세력이 있음을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첸백 씨는 일단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서 공정위에 SM의 전자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 제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SM과 첸백 씨 이 세 사람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갈등의 골이 현재로서는 좀 깊어진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엑소 멤버들에 대한 애정은 변함없다. 의리를 계속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SM 측이 새 멤버가 문제 삼겠다고 한 이 전속 계약의 기간은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정당하다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판단받았다 이런 주장을 또 펼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죠? 2018년 대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지금 SM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당시에 대법원이 신인 아티스트의 캐스팅, 트레이닝, 또 프로듀싱 과정에서 기획사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사실 한 사람의 스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굉장히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SM의 전속 계약 기간 노예 계약 기간에 준한다 이런 비판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대법원의 판단을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SM 주장에 따르면 이 세 사람과의 재계약 역시 대형 로펌 변호사의 조력하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관련해서 엑소 멤버들이 제시하는 여러 조건들 청취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당사의 검토, SM이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역제안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상 마지막 한 달 동안 서로 수정안을 주고받으면서 세세한 단어까지 다 조율을 하면서 합의를 이뤄냈다라는 게 SM 측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챔백 씨와 이 SM이 반박에 반박을 서로 지금 공방을 거듭하면서요. 지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정말 평행선을 달리고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평론가님, 이들의 갈등에서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그런 쟁점들 좀 뽑아주세요. 일단 전속계약 기간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첫 번째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챔백 씨는 SM이 12년 내지 13년에 계약을 해서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에 다시 이제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의 노예 계약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M은 충분한 챔백 씨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SM이 주장한 자발적 재계약에 대해서 챔백 씨가 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회유와 분위기 조장 등으로 SM 측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재계약에 사인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챔백 씨 측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귀추가 주목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정산 자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정산 자료와 관련된 부분 일단 이 관련해서 사본을 챔백 씨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게 SM의 입장인데 왜 SM이 그렇게 제공하지 않았냐면 지금 제3의 세력, 외부 세력이 개입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게 지금 SM 측의 주장이거든요. 그 가능성 때문에 일단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에는 아티스트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정산 요율, 방식, 계약금 이렇게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3세력이 개입돼 있다면 이게 제3세력에게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본을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제 지금 SM 측이 지난 5일에 법률 대리인이 이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멤버들의 동의 또는 양해를 구한 후에 이 정산자료 제본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지 않았던 이유 정산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제3세력 내지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 네. 우리는 정산자료 보여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정산자료 이 관련해서 사본을 제공했을 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챔백 씨 입장이 굉장히 달리 나눠질 수 있을 그렇죠.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SM 측의 주장에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되레 이제 챔백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또 이 여부를 정산 자료, 그러니까 이 정산이 제대로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외부로 만약에 유출이 돼서 제3자에 의해서 뭔가 공개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게 또 챔백 쪽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실 팬들의 입장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엑소가 완전체로 컴백하느냐 컴백하지 않느냐 이게 또 가장 큰 쟁점인데 올 3분기 때 엑소가 완전체로 컴백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지금 챔백 씨와 SM의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완전체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겠느냐
팬들은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공정위로 이 계약 기간과 관련된 부분 또 판단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이 불편한 관계 사이에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런 모습을 팬들이 과연 환영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도 쟁점으로 꼽힙니다. 그렇네요. 사실 이 SM이 과거로부터 이 계약 분쟁에 참 많이 입이 오르내렸어요. 우리 사실 H.O.T도 그랬고요. 동방신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이돌 계약 분쟁에 좀 자주 휘말리고 있는데 멤버들이 이렇게 분쟁에 휘말린 이후에 정상적으로 연애 활동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례들도 있었잖아요. 그 첫 시작이라고 한다면 2001년에 H.O.T라고 할 수 있죠. 네. 1세대 아이돌, 대표적인 아이돌입니다. 이제 이재원 씨, 또 토니안 씨, 장우혁 씨 불공정 계약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소속사와 대립을 했는데 결국 팀을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SM의 남은 멤버는 문희준 씨, 또 강타 씨 이 두 사람만 남게 됐었죠. 그리고 2009년 그룹 동방신기 역시 문제를 빚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 씨 SM을 상대로 해서 전속 계약 내용이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SM 측이 이의 신청을 내면서 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멤버들이 활동을 중단해 생긴 손해액 22억 지급해라 이런 청구 소송으로 맞서기도 했습니다. 사실 SM의 전속 계약 기간 12년에서 13년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돌 노예 계약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동방신기 사태는 SM 사태의 어떤 흑역사라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이 사태로 엔터업계 이 최대 7년의 표준 계약서가 도입되기도 네. 했었습니다. 맞죠. 굉장히 이 계약서가 도입된 게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실 이 아이돌, 소위 말하는 이런 가수를 키우는데 워낙 또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이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투자다 보니까 계약 기간 같은 거나 계약 조건 같은 것이 사실 일방적으로 회사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이런 사태들을 거치면서 사실 표준 계약서라는 것이 마련이 되어서 상당 부분 계약서에 있어서도 불공정한 부분이 개선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SM 같은 경우에 한 10년마다 좀 반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이 뭘까요? 일단 표준 계약서가 도입된 건 환영할 일이긴 하지만 이 표준 계약서라는 것 자체가 사실 법적인 효력이 없이 권고하는 그렇죠. 수준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엔터사든 안 따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르는 제작사들 또는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따르지 않을 경우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 계약 조건에서 계약 기간 엔터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일단은 지금 연예인 지망생이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분명히 갑과 을의 존재가 뚜렷하죠. 그리고 있죠. 또 연예인 지망생에서 연예인으로 데뷔하기 위해서 계약을 할 때는 을 중에 을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 계약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거의 10년 주기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도 이 K-팝 스타가 되겠다고 한국을 찾는 K-팝 지망생들 가운데서 SM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SM에 가면 스타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공고해요.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SM 자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지 않아도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격을 받는다는 건 이런 관련 보도들이 불거졌을 때 이때뿐이거든요. 이때가 지나면 팬들도 잊어버리고 대중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년마다의 주기로 불거지는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런 거 하면요. 저 이 가수 이름 정말 오랜만에 들었는데 아니 이번 사태에 MC몽 씨가 갑자기 난데없이 등장을 했더라고요. 계약 분쟁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SM 측이 주장하고 있는 제3세력이 개입했을 거다에 지목된 인물이 바로 MC몽과 또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다고 알려져 있는 한 엔터사입니다. 그런데 일단 MC몽 측도 또 이 엔터사 입장도 이 찬백 씨 만난 적이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MC몽 같은 경우는 지금 선후배로서 백현과만 개인적인 어떤 친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해당 아티스트를 영입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게 MC몽 측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련 루머들이 발생할 경우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게 지금
이 MC몽 측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연예인과 어떤 소속사 간의 제작사 간의 분쟁 얘기들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유명 이제 희극인들도 거액의 출연료를 지금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그런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계약 분쟁 사실 국민들에게는 박탈감만 전해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사실 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애초에 불공정한 계약을 맺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관행은 좀 하루빨리 개선이 되고 뿌리 뽑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말 많은 카공족 대안은 없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걸 우리가 카공족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평론가님은 카페 자주 가세요? 카페 자주 가는데 저는 멍 때리러 가지고 공부하러는 못 가겠어요. 그 소음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겠던데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가 봐요. 평론가님 저도요. 네. 저도 카페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도 아침에 운동하고 카페에 혼자 앉아가지고 커피에 베이글 먹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좀 통화할 때가 있어 통화를 해볼까 하고 핸드폰을 찾았는데 공부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조용한 거예요. 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도 전화기를 덮고 얼른 먹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카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우리가 이제 카공족이다 이런 새로운 용어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커피 한 잔 뭐 이런 거 시켜놓고 몇 시간씩 카페에 앉아있어도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막 논쟁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통은 노트북이나 이제 책을 펴놓고 공부하거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난 것을 들고 나타난 카공족이 있다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일명 전기도둑, 진상 손님이라고 할 수 있는 카공족입니다. 프린터기까지 들고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프린터기요? 네, 이게 실제로 발생한 일입니다. 한 카페 업주가 이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과 사진을 올렸는데요. 6년 동안 장사하면서 이런 모습 처음 봤다는 거죠. 프린터까지 들고 와서 본인들 사무실을 차리고 업무를 보는 손님들은 처음이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관련 사진까지 게재를 했는데 이 테이블 위에 놓인 프린터 촬영한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덧붙인 글을 보면 음료 2잔을 주문한 이 문제의 손님이 2시간 동안 테이블 3개를 점령했다고 합니다. 사실 테이블 하나에 프린터기만 놓고 사용할 수가 없죠. 그렇죠. 노트북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테이블 3개를 점령하면서 큰 소리로 개인 통화 그리고 업무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카페 업주가 정중하게 손님에게 프린터 사용은 금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프린터를 직접 가져와서 이 카페에서 이걸 출력까지 하는 그 용기와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평론가님 혹시 이제 고3들 특히 이제 수능 기간 앞두고 금지곡들이 있거든요. 집중력 저하된다고. 맞아요. 비의 라송이라든지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가 금지곡인데 이게 이 후렴구가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가사가 상당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귀에 계속 맴돌기 때문에 뭔가 집중력을 깬다고 하죠. 그래서 수험생들이 들으면 좋은 곡이 브람스의 교향곡 3번이라고 하는데 수험생들 잡니다. 네. 그렇죠. 또 대표적인 수험생 금지곡이 있습니다. 바로 샤이니의 링딩동인데요. 네. 이 링딩동 반복되는 그 구간이 귀에서 떠나질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요즘 카페 사장님들이 이 카공족 물리치려고 링딩동을 틀고 계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험생 금지곡이 아니라 카공족이 카페에서 빨리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수험생 금지곡을 계속 틀 수밖에 없는 건데 커피 한 잔 시켜놓고 19시간을 머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19시간을 과연 카페에 있을 만큼 인내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정말 민폐이고 진상일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전기요금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전기요금 계속 인상 소식이 들리고 있잖아요. 전기요금 가뜩하나 올랐는데 또 이 멀티탭 가져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갖 것들, 집에서 충전해야 될 온갖 전기 제품들을 가지고 와서 꽂아놓고 충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 테이블에만 불가능하잖아요. 4사람 정도가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을 혼자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카페 업주들마다 관련해서 카공족 몰아내는 어떤 대안들이 공유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콘센트 막아버리자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끊고 모른 척하기 내지는 와이파이 비번을 계속 바꾸자는 거죠. 왜냐하면 카공족
들이 이 카페 저 카페 다닌다기보다 본인이 공부하기에 또는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카페를 거의 계속 들르는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비번을 가르쳐주고 어느 정도 금액 이상 아니면 안 알려준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성수동 카페 같은 개인 카페들을 가면 사실 의자와 테이블이 워낙 낮아서 거기서는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실내에 있는 테이블이나 의자의 높이를 낮춘다고도 합니다. 저는 카공족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너무 시끄러워서 카페에서 공부가 될까 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적당한 소음이 굉장히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오죽하면 동영상 사이트에서 카페 소음 영상들 조회수가 굉장하던데 카공족 평론가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민폐 사례들, 진상 사례들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제가 이 카페 업주들이 카공족급들을 내쫓기 위한 대안들을 서로 공유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두고 또 어떤 분들은 취준생들이나 대학생들이 이 지갑이 호주머니가 가벼운데 이렇게 야멸차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뭐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 같은 경우는 자리가 많고 공간이 넓어서 그나마 카공족들이 있어도 상관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자영업자들이 하고 있는 영세한 규모의 카페 같은 경우는 카공족이 자리 하나를 차지했을 때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통계로 나온 자료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2019년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의 조사 결과인데 4,100원 커피 한 잔, 이제 4,000원짜리 커피도 찾기가 어려운 시기이기는 합니다만 당시에 4,100원짜리 커피 한 잔 기준으로 손익분기점 시간을 계산을 했는데 1시간 42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시간을 넘기게 되면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카공족들이 지금 커피는 한 잔에 5,000원이 다 넘는데 손익분기점이랑 뭐 우리가 공부하는 건 별 문제 없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 대비 1인당 이 최저임금 상승을 했죠. 그리고 전기료 상승했죠. 임대료 상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9년 계산만 봐도 이런데 카공족들이 보통 2시간, 3시간 안 머무르거든요. 적으면 4시간에서 보통 대여섯 시간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의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는 상당한 폐해가 될 수 있다는 것 카공족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론가님, 전 이거 보고도 너무 재밌었어요. 일본에는 마감 카페가 등장했대요.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마감 때까지 나갈 수 없어요. 마감을 못하게 되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재미있는 카페인데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카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카페 대부분이 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카페에 들어서면 이 카페에서 어떤 원고를 작성할지 어떤 보고서를 작성할지에 대해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인드, 노멀, 하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커피 강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작업을 하는데 순조롭게 작업하고 있는지 잘 쓰고 있는지 카페 종업원으로부터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물어봐 달라 하면 노멀인 거고요. 30분 간격으로 나한테 좀 재촉해 주세요 하면 이게 강도가 가장 강한 하드고요. 그리고 마일드는 그냥 내버려 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제때 마감하지 않으면 10배의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벌금을 낸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카페 업주나 카페 종업원이 일일이 이들의 마감 원고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 마감하고 갑니다 하면 마감으로 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월세 정도만 낼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페 업주 본인이 다른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이 카페 재미삼아 계속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카공족 관련해서 굉장히 화제된 영상이 있어요. 수다 떨면서 눈치 주는 카공족을 패러디한 영상, 또 카공족을 잡아내는 자경당 영상 같은 것도 인기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켜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얼음이 다 녹을 때까지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빈 컵인 채로 계속 있는데 그들에게 이 자경단이 눈치를 줍니다. 얼른 나가달라. 자영업자한테 이건 민폐다라는 눈치를 줘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더 작업을 해야 되니까 뭐 케이크라든지 또 다른 음료를 선택을 해서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카공족으로서 카페에서 업무를 보거나 공부를 하려면 이 정도의 매너는 지켜줘야 된다라는 영상이 있는데
저도 어제 봤거든요. 네. 조회수가 500만을 넘더라고요. 그만큼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평론가님 제가 의아한 지점은 도서관이라는 장소가 원래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조용히 책을 볼 수 있는 장소잖아요. 도서관에서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독일 같은 경우 도서관이 공동체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도서관들이 조금 독일의 도서관의 모습을 벤치마킹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소상공인분들의 어떤 어려움도 이해가 가고요. 또 이제 얄팍한 주머니 사정의 어떤 취준생들의 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인데 카곤족 어떤 대안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그 정답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는 K-팝 스타들이 앞으로 거취와 행보에 대해서도 팬들과 조금 더 활발한 소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됩니다.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7-8295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 법률 상담 클릭 또는 지금 아래 화면으로 나가는 메일로 접수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지게 날 대하던 너 어르고 달래도 반복돼 널 피하던 나 어디서부터 어긋났을까 기나긴 고민해가 보는 문제 속에 매여나 미로미라 속에 갇힌 길이를 방랑쳐 만만한 기다려도 못해 나 만나 기다리기만 할 뿐 싹싹 눈이 내게 다가와 줄게 girl 우리 처음 만날 때